미국이 좀 물러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5%라는 관세, 항목 관세 그 부과 자체가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오늘 모신 분은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시죠. 김태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미 관세 협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협상단이 이제 출발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미국에서도 좀 늦출수록 뭔가 좀 압박을 가하겠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또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고, 하여튼 이래서 뭔가 타협이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협상단이 6개 그 분야의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기존 것과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네, 지난주 15일, 16일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의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하고 대표와 면담을 하면서 이런 일정들이 확정이 되었겠죠. 네.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지난달 4월 말에 5월 초에 이르는 그때는 협상 분야를 4개 분야로 했었어요. 관세, 비관세를 합해서 하나로 하고 또 환율 분야, 그리고 투자 협정하고 이렇게 4개 분야인데 이번에는 6개 분야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중에서 투자 협정, 협상, 투자 부문과 환율 부문은 빠졌어요. 네. 그리고 관세, 비관세가 이제 비관세 조치가 이제 따로 나오게 되면서 6개 문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뭐 디지털 교역, 상업적 고려, 뭐 원산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원산지나 상업적 고려 이런 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면 투자 부문과 환율 부문이 빠진 것은 우리로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로서는 협상의 초점을 실물 부문에 초점을 두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사실 관세를 터무니없이 부과를 했는데 우리가 낮추어 달라는 또 제로 베이스에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없었던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호 관세 25%라 부과한 그 공식이 엉터리이다 보니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덥석도 그냥 받아줄 수는 없고 그래 뭔가의 협상을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협상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펼쳐서 이런 6개 부문으로 확장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우리로서도 관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관세를 실질적으로 제로 베이스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논의해야 될 부문들, 원산지 부문은 이제 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국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디지털 교육 이거는 서로가 지금 그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좀 펼쳐놓고서 미국과의 협의를 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명분을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대선을 좀 빌미로 해서 협상을 좀 그 선거 이후로 새 정부로 넘기는 게 낫지 않냐. 그것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냐라는 시각이 있었고. 근데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 보면은 그 전에 협상을 끝내야 미국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 아니면 뭐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냐. 여러 시각들이 있던데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유리한 겁니까? 당기는 것이 유리한가 미루는 것이 유리한가 그것보다도 당겼을 때 어떤 내용이 협상이 되느냐 미뤄졌을 때 어떤 내용이 협상이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로서는 미뤄진다는 것은 지금 당장 뭔가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을 시간에 쫓겨서 타협을 해야 된다면은 불리할 수 있지만 미뤄진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할 거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서도 인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도 인도가 지금 아주 아시아권의 국가들과의 협상이 아주 이그젬플이 될 거다. 모범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도 은연중에 일본이나 타이완이나 한국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을 포함해서. 그러게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면 일본 뭐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수상의 얘기가 있었고 해가지고. 예. 근데 인도가 이제 전향적으로 인도가 워낙에 미국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이 높다 보니 인도가 이만큼 낮추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제 그걸
이렇게 협상의 활용을 하고자 하겠죠. 즉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런 국내 정치 상황 일정으로 인해서 뒤로 미뤄진 것이 유리하려면 그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미국의 진짜 속내가 뭐냐, 정말 관세 부과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것 아니라 농축산물이라든지 또는 뭐 디지털 관련해서 구글 지도라든지 또 조선산업협력이라든지 또 투자라든지 방위비라든지 뭔가의 이런 그 복합적인 이슈들 가운데에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면서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이익을 좀 늘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미뤄진 것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도 하겠죠. 그 반면에 미뤄짐으로 인해서 현 정부에서는 우리는 뭐 지금 불과 2, 3주밖에 정부가 구성이 안 되고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괜히 책임 떠맡지 말자라고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단기적으로 우리 국익에 분명히 이익이 될 만한 사안이다 그러면은 미국도 동의를 하고 미국도 요구하는 거라면은 얼른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거고요. 네. 좀 민감하고 또 난감한 주제, 또 중장기적으로 그런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차기 정부로 넘겨서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국민들이 그런 내부 협상을 좀 도모하는 것이 낫겠죠. 네. 이번에 미중 협상이 의외로 좀 됐잖아요. 네. 그 전에 가장 치열하게 145% 관세 가지고 뭐 이건 뭐 끝장 보자는 분위기에서 되면서 이 중간재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좀 유리해진 건가요? 미중 협상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만 보면 미국과 중국을 합해서 30%가 좀 넘습니다. 네. 35%를 차지하니까 주요 수출 대상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의 80에서 연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80에서 85%, 2024년 지난해의 경우에 보면 한 79%, 80%가 중간재 수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1차 상품이나 최종 소비재는 11%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미국과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상품들의 80% 이상이 중간재이다 보니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무역이 수출입이 좀 방해를 받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즉 우리가 중간재로 중국에 수출한 것이 중국이 그것을 생산을 해서 최종재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고 또 미국에 우리가 중간재로 수출하는 것이 미국이 다시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또 중국에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두 나라 간의 이러한 무역 갈등이 좀 완화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분류를 나누면 중간재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결 좀 나아지는 걸로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미중 협상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지만 버텼던 중국이 결국은 더 유리하게 마무리가 된 거. 그러니까 급한 거는 미국이지 조금만 다 같이 힘들어도 더 힘든 건 미국이니까 버티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퍼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동맹국들이?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않았고 또 중국이 버텼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뭐 이겼다 또 미국이 좀 물러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뭐 제네바에서 했고 또 미국이 145에서 뭐 30으로 내려오고 큰 그런 그 격차를 두고서 낮췄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양보했다고도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미국은 중국의 아주 중요한 시장이에요. 네. 바꿔 얘기하면 중국으로서는 미국 시장이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고 지난해에 2024년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상품 수출만으로 2,950억 달러의 상품 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한때는 그보다도 더 많이 4,500억 달러 이상으로 그런 흑자를 기록을 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런 갈등이 계속될수록 중국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네. 일부 미국 중심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미 문 닫았다는 언론에도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또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첨단 산업 쪽으로 물론 AI 분야에서 중국이 지금 기술 혁신을 많이 이루고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첨단 장비, 소재, 부품 특히 반도체 부분은 계속 미국이 쪼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쪼고 있는 것을 중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중국이 물론 미국에 대해서 흑연, 2차 전지에 대한 흑연이라든지 히토리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완화시키는 검토를 하고 있고 미국으로서는 아직까지 완화를 안 시켰다라고 해서 불만을 토론은 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도 더 버티기는 것보다는 루즈 되는 것보다는 네. 중국으로서도 이게 미국의 이런 요구에 응하는 것이 낫다는 것. 중요한 것은 이게 전혀 지금 결정이 된 게 아니라라는 거죠. 아직도 이것도 막 90일 유예하면서 지금 협의를 그렇죠. 계속 하는 90일 거죠. 유예되고 그 이후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도 있고 더욱이나 가만히 보면요. 미국이 중국의 이 관세 이런 조치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11% 정도예요. 네. 그러면 30%로 낮춰온 것이 145 대비해서는 엄청 낮아진 거지만 11% 정도 대비하면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3배 가까이 올랐네. 그렇죠.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들므로 해서 월마트에 지금 월마트가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소비자들이 그런 불만이 커지게 되고 월가의 그런 금융시장의 그런 변동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양보를 했다고 보여지지만 중국으로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네. 30%에 이르기까지. 그런 면에서는 어느 한쪽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뭐 지고 이겼다는 것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삿바 싸움에서 삿발을 잡고서 한번 흔들어 봤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이제 확대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협상이라는 관세 하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관세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두고 볼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뭐 협상을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지금 유로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유로가 됐든 뭐 다른 동맹국들 이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이 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처럼 버티면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각 국가들이 문화와 역사가 다르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각각의 제도와 정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무역을 할까요? 그거는 무역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이익이잖아요. 근데 지금 무역을 하고 있는 데서 미국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무역을 줄이거나 차단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베이스가 무역을 하고 있던 상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 조치로 인해서 서로가 손실을 보는 거죠. 수입이 손실일까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 펫병이라면 이 펫병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수입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입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수입을 못 해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생산함으로 인해서 기회 비용을 더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게 버티게 하는 것이 이유로서 유리할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만 중국에서 저렇게 하는 것, 미국의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응해서는 지금의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모르긴 합니다만 흥미로운 점이 EU는 미국에 대해서 양보할 것을 제시를 했어요. 네. 자동차 무관세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걸 또 AI 관련되는 뭐 반도체 수입을 느리겠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EU가 양보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냐면 구글세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하는 것 그것에는 양보를 하지 않는다.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싶고요.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이 트럼프 행정부도 너무 이렇게 그렇죠. 역행을 하니까. 화석연료 예. 뭐 그 활성화 대책이 자꾸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EU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 짐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까지 EU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지 안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뭘 하는지 아직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EU가 그냥 버티기인 게 유리할 거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의중을 알아가고 좀 더 이렇게 협상을 유리하게 해나가기 위한 모색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는 어쨌든 이제 10% 관세로 일단 협상이 지금 됐고, 근데 우리는 25% 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냐,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 과연 전략을 세워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냐, 협상을 할 것이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호 관세 25%라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무역 금액에다가 적자 받는 적자 금을 분수로 해서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50점 얼마가 나오니까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과감하게 내 반 잘라줄게. 나 통 크게 나올게. 마치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라는 순엉터리의 그런 터무니없는 숫자를 만들어 냈는데 거기에 뭘 얘기를 하냐면 비관세 장벽 얘기를 했어요. 그 비관세 장벽 거기 어떻게 카운트가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경제학자들로서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5%라는 관세, 항목 관세 그 부과 자체가 이게 터무니없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높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떻다, EU는 20%인데 우리는 25%야, 뭐, 베트남이나 일본에 대해서 보면 26%고 뭐 40% 넘어갔는데 우리는 조금 낮은 게 아니라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일단 이것 자체를 우리가 실체를 인정하면서 가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렇죠.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25%든 20%든 매우 높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WTO 회원국들에게 기본 세율로 적용하는 3.3% 있는데 평균적으로 3.3%이고 한국과 미국과의 FTA에 의해서는 품목별로 보면 99%의 품목별이 다 무관세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25%, 20%, 심지어는 5%를 하더라도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예.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5만 대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차가 지난해도 아마 1만 대 조금 넘었을까 그럴 겁니다. 그럼 제로 관세, 무관세였는데 거기에다가 25% 부과하는 걸, 너무 많으니까 10% 낮춰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미국의 그런 꼬드김에 낚시질에 낚여서 그게 함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죠. 그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도 안 돼. 네. 우리 이미 이렇게 무관세 정책을 했고 FTA를 통해서 이런 네. 상황이었잖아. 이걸 네. 우기는 수밖에. 원칙적인 부분은 우겨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하니 사실은 그 표면적인 수사하게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걸 시시비비를 하기보다는 진위가 뭐냐. 그 진위에서 정말 우리 한미 교역에서 미국이 불리하게 혹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이 합리적으로 이 제기를 하면 우리도 합리적으로 거기서 우리도 개선할 거면 개선하자.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수출을 활성화시키기에 좀 불편한 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들도 이참에 같이 펼쳐놓고서 그렇게 해나가서 서로가 윈윈 쪽으로 다시 터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겠죠.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뭐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주한미군 방위 주둔비냐 뭐냐. 하여튼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가장 그 인정을 받는 미국의 진위, 진짜 원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나온 그 우리의 합의안이 있나요? 생각하는 그 분야가?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1기 집권했을 때는 제재 대상국이 중국으로 딱 잡혀져 있어요. 물론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EU 이 국가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었지만 아주 한정된 품목에다가 특정 국가로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든 국가들이 다 180여 개 국가들이 다 이렇게 다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한 사람도 살지도 않는 섬에다가도 그렇게 부과를 했을 정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압박 수단 혹은 불편한 점, 불합리한, 불공정한 요소들을 따지기보다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현재 처한 상황들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무역 적자 맞습니다. 네. 그게 지난해만 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가 9,150억 달러였고요. 상품 무역만 보면 1조 2천억 달러의 적자를 이뤘고요. 그게 심화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계속 상품 무역 적자가 이제 누적되어 왔었는데 해마다 그렇게 적자가 쌓이고 있죠. 그다음 다른 하나는 재정 적자입니다. 네. 미국이 특히 코비드 19 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대규모 그 통화량을 늘리다 보니 정부 재정 지출이 엄청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2조 3천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재정 적자가 늘어났죠.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아무리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무한정 달러를 발행하기는 어렵죠. 어느 정도는 조절이 돼야 되는 건데 무역 경상수지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유입된 달러보다는 밖으로 나간 달러가 많다는 얘기죠. 네. 재정 적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정부가 부채를 그만큼 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무디스사가 미국의 그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뭐 피치 뭐 S&P 거기는 이미 몇 년 전에 낮췄지만 무디스조차도 이제 낮췄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미국이 안고 있는 어떤 불안정성,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이것을 해소하려니까 이제 전선을 전 국가들로 이제 펼친 거죠. 네. 그러면 한국으로 보면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더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만만치가 않은 거니까 중국만 때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러한 그 중국 제재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좀 가지려고 한 겁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무교돼서 상품 무역 경상수지에 흑자가 많다. 이걸 좀 줄여다.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균형은 아니더라도 좀 줄여 나가자. 네. 우리가 이익을 많이 얻었으니까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거, 호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거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할게. 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LNG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한 11%, 한 15%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미국 네 번째 수입 국가예요. 그럼 다른 걸 미국으로 좀 전환해서 하겠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우리가 시장에 진출해 나가는 것도 가능한. 더 큰 문제는 우리로 봐서는 우리에게는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필요로 하는 해군력 증강을 네. 위해서 우리 조선 산업의 어떤 역량 이거를 필요로 하는 건 이거는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위비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표면 안 되었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의 재정 적자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해 타산에 민감한 걸 보면 앞으로 이제 더 큰 덩어리가 서로 협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에너지 수입이 됐든 주한 미군에 대한 어떤 주둔비 이런 것만 올려주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협상에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되게 힘들 거라고 예상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인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독특한 그런 다른 나라와의 뭐 협상 전략이라 그럴까요? 협상의 기술이라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크단 말이죠. 마치 어떤 제안을 하거나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그것은 틀림없이 그것은 아닌 다른 거가 뭔가 진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 이런 위장 전술이 쓰여지는 게 이게 뭐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뭐 미추광이 전술이라고도 그래가고 저희 행동 경제학에서나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앵커링 이펙트라고 단내림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 주입을 함으로써 기준이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이러한 요구사항이나 이러한 압박하는 것들이 그거 액면 그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우리 정부 관료들이 이렇게 고상한 또 이렇게 점잖은 자세여서 거기에 금방 넥타이 맸다가 프로헤치고 러닝 셔츠 입고 거기 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놀이에 지금 익숙하지 않은 거죠. 외교 쪽은. 네, 더구나 또. 그렇죠. 외교는 뭐 그 외교 매너라는 게 있어서 되게 예. 그 매너 있고 뭐 뭔가 품이 있고 예. 속마음을 숨기고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완전히 판이 달라지긴 했네요. 그래 그 판에 달라진 것에 편승했다가는 자칫하면은 이렇게 우스꽝스러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크게 뭐 보니까 일본도 가가지고 뭐 투자 뭐 발표할 거 다 예, 하고 예. 우리도 뭐 자동차 현대차 가서 네, 다 네. 하고 왔더니 다음 날 바로 관세 예.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렇죠. 210억 달러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이틀 뒤에 더군다나 현대차의 준공식에서 그걸 25% 부과를 하니 그러니 우리로서는 그러기보다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전공법을 쓰되 우리가 치밀하게 조사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우리의 원칙에 기반한
또 기준에 기반한 그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유도 지금 그런 스탠스를 치다 보니 미국의 장단에 맞출 수 없으니까 이게 지금 협상이 생각했던 것만 미국이 얘기하는 거 떠벌리는 것만큼 호언장담하는 것만큼 그 템포로 그 강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도 또 그냥 주기만 하고 끝나면 좀 우리도 그렇죠. 섭섭하잖아요. 예, 예. 뭔가 얻어내야 될 텐데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들이 이건 뭐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들이 뭐 있기보다는 서로가 이제 좀 조율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이를테면 아까 조선산업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산업은 참 매력적일 수 있는 게 이거는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먼저 2번이나 얘기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 필요가 저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력에 우위를 가질 수도 있으니 그것은 좀 우리의 이익을 좀 만들어놔. 그렇다면은 그건 뭘까? 그는 미국의 해군함에 2022년부터는 군함 수로 보면은 중국이 해군함 수가 미국의 해군함 수를 능가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해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양화되어서 그러면은 미국으로부터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고 미국의 해군함의 그 첨단 기술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탑재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우리 조선 산업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우리 기업 현대차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기업들이 대규모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고 나서 현지에 있는 보조금 아직까지 다 못 받았거든요. 네. 보조금이라든지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데의 어떤 차등적인 요소들을 장벽들, 규제들을 좀 완화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걸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뭐냐면 자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관세 조치를 취하는 그 취지는 알겠다. 미국이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그걸 진지하게 논의를 한다면 다시 한미 FTA 정신으로 돌아가자. 네. 이게 룰 베이스드 된 게 아니냐. 그때에 2012년에 반려된 한미 FTA를 미국이 먼저 개정을 해서 우리가 받아주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걸 다 무효화 시킨다면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주요한 우리 파트너 국가이고 이듯이 한국도 미국에 대해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잖아요. 첫째로는 경제적 교육 부문에서도 그렇고 대중 제재를 위한 견제를 위해서도 재정학적 요인에서도 그렇고 동맹국가 간의 디지털 트레이드로 보면 디지털 트레이드 혹은 첨단 반도체, 첨단 산업으로 보면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부분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의 큰 틀에서 그런 신뢰에 기반한 교역, 통상, 파트너십을 다시 회복을 하자. 그것은 이미 나와 있는 FTA, 한미 FTA의 그런 룰들을 근거로 해서 좀 조정해가고 좀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까지의 그런 뭐 크게 양보하고 뭐 크게 뭐 손실을 나거나 크게 이익을 얻거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안정적인 그런 파트너 국가로서의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그 FTA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행위만 결과론적으로 따지니까 좀 무슨 조폭 같은데요? 아니, 2012년 반려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촛불 시위하면서 결사 반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미국이 재협상하자고 17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력이 결국은 그렇죠. 그러네요. 네. 억울하면 힘을 키워라. 지금 트럼프 할배께서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어디 뭐 다른 나라 대통령이었다면 세계적으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렇죠. 비웃음을 샀을 만한 그런 지금 전략들을 일방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럴 정도로 또 그것을 그 미국 사회가 용인할 정도로 미국의 경제 문제,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맞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